사람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애인을 자기 마음대로 과대평가해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버리죠. 그래서 상대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한번 실망이 발생하면 경로를 하면서 상대방을 심하게 평가절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충동성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죠. 제가 34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 한다 라고 느낀 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이나 좌절 상황이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에 직면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또 생산적이고 차분한 의논을 시도하는 사람인지, 또는 독서, 또는 심리치료, 상담, 어떤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인지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건강한 해법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이고요. 이런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로 갈등 앞에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논쟁하면서 시시비비를 따지고 책임 전가하고 비난하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또는 술, 외도, 유흥, 그리고 점을 보러 다니는 것, 각종 중독을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늦은 귀가, 연락 두절되는 사람들, 잠수 타는 사람들,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매우 위험합니다. 인간은요, 성인기 초기 20대 때 하던 습성이 중년, 노년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벼락 맞는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대개의 인간은 늘 하던 대로 행동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상대방을 몰아세우는 사람, 그리고 3번째 분노가 순식간에 폭발해서 거친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사람, 그리고 4번째 원가족에 대해서 과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과도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원가족이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건강한 것은 원가족의 덤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5번째, 내 심신의 아픔에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공감력의 문제인데요, 반사행동이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넘어졌는데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 일어나라고 말만 하는 사람, 이런 거는 좀 위험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코올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코올 문제 자체도 엄청난 문제인데요, 더 문제인 것은 그 사람의 심리적 회피성입니다.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알코올로 자신을 마비시키고 도망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알코올 문제를 고칠 수 있다라는 착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누가 뭐라 해도 심리적인 안정성,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상대와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지를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커플로서 긴 인생을 원만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격을 검증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만남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사랑에도 건강한 사랑, 위험한 사랑이 있고요, 정상적인 사랑, 비정상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내가 먼저 정신건강과 내적 상태를 매일매일 조금씩 챙기는 것이 진정한 결혼 준비입니다. 내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야 설령 조금 건강하지 못한 파트너를 만났다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잘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하고 배우자와 함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34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결혼은 이런 사람과 해야 한다 라고 느낀 점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삶이 비교적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에 어떤 성취를 이루고 꿈을 이룬다는 것은 태어난 환경, 나에게 주어진 조건, 그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기질을 받아들이고 내 자리에서 최적의 나가 되는 것이지 멋있어 보이는 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 모습에 기본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사람, 그 상태에서 미래에 도전하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셔야지 경쟁적인 사람, 전투적인 사람, 성공지향적인 사람을 만나시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 한 가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 커리어, 직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회 안에서 아무리 작더라도 현재 내가 직접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성격 요인 중에 성실성이라고 하는데요,
배우 생활에서 성실성의 요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능력이라고 하면 뭐 성공, 출중한 능력, 뭐 돈 많이 버는 능력, 뭐 이런 것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한 인간으로 긴 인생을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실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내가 직접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움직이면서 해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실하게 한 가지 일을 해내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안정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고요. 배우자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고 배우자의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하루, 배우자의 일상, 배우자의 습관, 배우자의 행동 패턴, 배우자의 직업, 꿈, 취미, 내면까지 다 포함해서 배우자의 삶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건강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관계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리적 불안정성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이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애정공세를 퍼붓는 부류입니다. 관계 초반에 상대를 우상화하고 과도히 떠받듭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현상을 러브밤을 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게 화려한 사랑을 퍼부어서 무장해제를 일순간에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칭찬, 물질공세, 뭐 미래에 대한 어떤 분홍빛 약속, 뭐 이런 것들도 남발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애인의 진짜 모습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애인을 자기 마음대로 과대평가해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해버리죠. 그래서 상대가 뭔가를 요구하거나 어떤 한 번 어긋남이 일어나거나 한 번 실망이 발생하면 경로를 하면서 상대방을 심하게 평가절하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충동성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애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연애 초반에 애정공세를 퍼붓는 사람들은 진실되게 만남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이루어 가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성격을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서로의 성격을 검증하고 맞춰나간다,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아니라 상대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초반에 나를 너무 우상시하고 러브밤을 막 쏘는 사람들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부류입니다. 연락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애정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전념, 결속, 그리고 깊은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지표가 바로 연락 루틴입니다. 상대에게 마음과 시간을 쓴다는 거죠.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들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친밀함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회피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 상대방한테 다가가서 융화하기보다 과도하게 거리를 둠으로써 자신이 관계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견 보면 신비로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신비로워 보이는 파트너는 위험합니다. 우리는 영화를 찍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 연락 루틴을 세울 수 없는 사람과는 관계가 깊어지기가 힘듭니다. 대신 생활남, 생활녀가 좋은 애인이자 좋은 배우자입니다. 즉 예측 가능한 사람, 일관되게 실제 만남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내가 연락할 때마다 상대방이 다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과도한 연락은 오히려 내 불안 의심이 나타나는 것일 뿐이거든요. 이것도 위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 수준의 안정된 연락 패턴, 일관된 연결고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연락이 안 됐을 때는 합리적이고 간단 명료하게 정직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설명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오래 지속하고 행복하게 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정감을 알 수 있는 지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서 조절력입니다. 특히 분노 조절력이 양호합니다. 화를 쉽게 내버리는 게 아니라 화를 다룰 줄 아는 거죠. 어떻게? 화를 언어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립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스스로 굳건히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속한 그 현실에 바로 서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꿈이 있으되 허황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 자기 시간,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사랑하고 적절히 꾸려나가는 사람이죠. 자립한 사람은 건강한 생활 루틴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월감도 없고 자기 비하도 없습니다. 그들은 나는 나라는 주인의식 그리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면 자기에게 맞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눈이 높은 사람들, 그 눈이 높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의미거든요. 남들 보기 훌륭한 스펙을 갖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상대와 융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융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지루함을 잘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일상의 특징은 잔잔하고 지루하다라는 것이죠. 그 지루함을 잘 견디고 성실히 꾸려가면서 그 속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이 좋은 애인이자 좋은 배우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화려한 것, 그리고 자극적인 것, 새로운 것, 과도하게 재밌는 것을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쫓고 급기야는 중독에 다다들게 되죠. 연애관계에서도 계속 새 애인을 사냥하듯이 찾아다닙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자극과 쾌락을 쫓아다니는 이런 성향이 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모든 사안에 깔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아내가 나를 무시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자부심을 깨는 거죠. 아내의 무관심, 아내의 공격성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또 많은 아내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게 관심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충만함을 깨는 거죠. 남편의 무관심 그리고 남편의 냉정함이 가장 뼈아픈 갈등의 뿌리입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이 망가진 거죠. 서로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아껴주지도 못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다정함, 사랑, 즉 심리적 산소, 공감 반응이 결핍된 환경인 거죠. 이게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누가 뭐라 해도 결혼은 심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내면보다 그 외적인 스펙에 치우쳐서 결정한 결혼은 반드시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할 때 현실적인 잣대들, 외적인 스펙들도 참조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보장해 준다라는 잘못된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관계를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부부 사이에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망에 실망하지 말자. 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실망감이 들 때 의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또한 상대에게 실망을 주는 존재이고요. 상대가 나를 견디고 참아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망하는 일이 생겼다면 상대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자리로 돌아와서 나 자신을 성찰하면서 내 기대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건강한 행동입니다. 내 기대를 고집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결혼 연차에 맞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자. 이거는 역지사지에 보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배우자가 자기 뜻대로 나를 바꾸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배우자에게 하면 안 되겠죠. 세 번째,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멀쩡해 보이고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는 상태여도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각자의 아픔과 고뇌 그리고 슬픔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도 고군분투하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배우자의 마음 깊은 곳의 아픔을 헤아리고 또 덜어주고 그러면서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제대로 이해하면 배우자가 나한테 화를 내더라도 그게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깊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계산하지 말자. 부부싸움 중에 많이 하시는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말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 안에는 심리적 계산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나를 얼마나 위하고 있지? 배우자가 나한테 그동안 뭘 해줬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따지지 말고 상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였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내가 상대에게 준 상처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다정하고 품위 있는 부부 생활을 가져다주는 길입니다. 우리는 작든
작든 크든 실수와 오류를 반복하는 인간일 뿐이죠. 그래서 가까운 이에게 상처의 아픔 그리고 실망을 던지는 그런 무심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나도 타인들로부터 타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해 그리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대상관계 맥락에서 안아주고 서로를 견뎌주고 버텨주고 서로를 담아주는 다정한 돌봄이 절실한 생명체입니다. 상대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사랑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